최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에서 공천 유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되살아난 기호 2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소멸할 뻔했던 제1야당의 상징 기호 2번이 구사일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쪽은 기초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일 겁니다. 무공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출마자,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은 다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으로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 오늘의 소셜 네트워킹 사회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에서 최광용 영화평론가로부터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월드 리뷰, 조간 브리핑, 그리고 뉴스 K 리뷰 먼저 차례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 밖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원자력 원료죠. 플루토늄, 이 추가 비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군요. 네. 일본이 핵연료 재사용 명분으로 비축 플루토늄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력 연료이지만 추가 가공을 거치면 핵무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르면 오늘 핵연료 재추진 현행 유지와 관련한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데요. 에너지 기본 계획안은 사용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우라늄과 섞은 혼합 산화물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지난달에 일본이 핵물질을 미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 정부는 지난달 24일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냉전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으로 받았던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의 핵물질 수백 킬로그램을 미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예. 오바마 정부의 핵 비확산 방침에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10여일 만에 일본이 플루토늄 추가 비축으로 핵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반핵 여론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재처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아베 내각의 이런 에너지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일본 국내외적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요? 네. 우선 평화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플루토늄 331kg은 핵폭탄 4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인데요. 일본은 약 44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의지만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예. 결국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플루토늄이 범죄 조직의 탈취장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일본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의 전반적인 보안 체계가 허술해서 테러리스트의 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미국이 몽골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동부아시아 3국 순방 중 일본과 중국에 이어서 마지막 차례로 어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몽골을 방문한 건 사상 두 번째로 거의 10년 만입니다. 헤이글 장관은 몽골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합동 군사연습과 지원을 통해서 양국군의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 비전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두 나라의 군사협력 확대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몽골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하고 몽골이 군사협력을 확대한다면 러시아도 러시아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쪽이 더 자극을 받을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이웃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하나의 포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여왔고요. 예. 중국 창안치안 국방부장은 이번 헤이글 장관의 방중 기간 중에 동중국해 방공 식별구역 설정과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문제로도 미국과의 갈등을 노출했었습니다. 예.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주도 미군이 올해 안으로 철수를 할 것 같다는데요. 그럼 네. 문제는 그동안 미군이 사용한 사격장에 불발탄이 많이 남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네네. 이미 아프간 전역의 미군 기지는 80% 정도 폐쇄됐고요. 미군 병력은 67%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사용해온 뉴욕시 2배 크기의 사격장에 위험천만한 불발 수류탄, 로켓탄 등이 가득하다고 전했는데요. 예. 그중 지금까지 고작 3%만 제거됐다고 합니다. 불발탄 제거 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수의 군인이 철수했고 특히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서 예. 폭발물 제거 작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3%만 제거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3%요. 네. 예. 이 사고가 나면 상당히 인명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동안 인명피해가 난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미군과 나토군의 활동이 뜸해진 후로 사격장에서 고철을 수집하거나 놀다가 폭발 피해를 당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격장 주변 시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89년 당시 아프간전에서 소련이 남긴 2천만 개 정도의 불발탄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미군 사격장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테러와 강대국의 전쟁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무고한 시민들, 어린이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특별히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무력 사용을 아직 한 것도 아닌데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력 사용을 우선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또 모든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핵 안보 회의가 열린다는데 이게 핵 안보 정상회의와는 또 다른 회의 모양이죠? 네. 핵전력을 보유한 세계 5대 핵 강국이 이번 달 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핵 안보와 핵 비확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이 전략 안정과 안보, 핵 확산, 평화적 원자력 이용, 그리고 핵 군축 등을 의제로 깊이 있는 의견들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동성 결혼 인정했다고요? 네. 이탈리아 그로세토 지방법원이 지난 2012년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에 대해서 결혼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커플은 그동안 혼인 등록을 시도했지만 시 당국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예. 담당 판사는 판결을 통해서 혼인 등록 조례에는 성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커플의 혼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결혼할 수 있는 권리에는 동성 간의 결혼도 포함된다는 새로운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럽 국가 중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나라인 이탈리아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의 국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김용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 유지하기로 한 거. 예. 이게 좀 주요 뉴스였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은 어떻게 나왔을까? 전 이것부터 봅니다. 예. 우선 동아일보. 안철수 대표 더 이상 새정치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스스로 내세웠던 합당의 고리이면서 창당의 최대 명분을 벌였다. 지난 38일 동안 기초공천 문제를 놓고 극심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보다 엄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지키지도 못할 방안을 새정치라고 포장해놓고 번번이 철수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맹공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대변인은 더 이상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안철수 대표는 정치판을 어지럽힌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여간 새누리당 대변인과 동아일보의 사설이 맥을 같이 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새하고 예. 새누리당의 새하고 다른 새입니까? 예.
뭐 동아일보 사설 예상했던 대로고요. 예.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제목이 여당, 야당에게 대국민 사과 요구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동아일보와는 좀 뉘앙스가 다르네요. 예, 제목을 보면은 여당만 질타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세보았습니다. 야당 비판은 몇 자고 여당 비판은 몇 자인지. 야당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 비판이 487자, 여당 비판은 543자입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런데요. 어제 그제도 한번 볼까요? 어제 996자, 그제 968자로 모두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3일 동안의 사설을 짚어보면서 여당, 야당, 조선일보가 어디를 보다 더 비판했는지 따져보니까 야당 비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동아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안철수 대표 왜 철수 정치라는 말까지 듣는지 성찰해보길 이런 인신공격적 표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조선일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설을 읽고 착시 현상이 없어야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여당 비판론을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약속 번복 결정이 발표된 뒤 대선에서 모두 공약했던 것을 먼저 깬 정당, 즉 새누리당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남에게 사과하라고 삿대질을 한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공약을 지켜보려 했던 쪽은 야당이다. 지금 여당이 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제대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의 한마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하지만 이 사설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그런 부분을 찾기 힘듭니다. 예. 새누리당이라는 표현 대신에 네. 먼저 깬 정당이 예. 이렇게 썼군요. 여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예. 조선일보 사설치고는 좀 의외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새누리당이란 이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약을 한 주체 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 사설 바로 옆에 예. 정치부장 칼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누가 안 대표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예. 이 사설과 같은 맥락입니까? 정말 조선일보가 이 칼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새정치가 자신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막스 베버가 때로 악마와도 거래가 필요하다고 했던 정치판에서 자신은 선, 상대는 악, 이런 이분 구도로 몰아가는 구호성 새정치의 뒤끝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느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예. 혼자만 착하고 옳고 바르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안철수 대표한테 조선일보가요. 1년 맞는 말 같은데 친일 과거사 논란 때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논리. 너만 깨끗해?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친일 행위를 갖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정치, 그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지만 이걸 갖고 정치는 원래 더러운 것이니 깨끗한 척하지 마라. 고고한 척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조선일보의 태도. 예, 그래서 마땅치 않습니다. 예. 한국일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기자의 눈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앞서 조선일보 사설과 좀 맥락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목이 겨 묻은 개나무락입니다. 사면에 있는데요. 어제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보게 되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심재철 최고위원 철수 안 한다던 안철수 대표가 실제 철수했다. 이게 한 번 써먹은 농담이어야지. 이건 계속 안철수 대표 이름 갖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쓰는 거. 이거는 풍자도 아니고요. 패러디도 아닙니다. 이건 인신공격에 불과한 거죠. 한 번 써먹어야지. 계속 써먹어요. 개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정우택 최고위원. 이분은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쇼를 벌이더니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기만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앞서 철수 안 한다던 안철수 대표가 실제 철수했다. 이 말은 심재철 최고위원 말이었고요. 홍문종 사무총장 노예 착취 그 논란이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전 이사장 홍문종 사무총장은요. 안철수 대표의 아마추어리즘,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국민에게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최경원 원내대표, 너나 잘해. 이랬던 최경원 원내대표는
정치 철학이니 소신이니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권위주의적 당 지도부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 독설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일보 기자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당 지도부가 청맹관이가 아니라면 이런 비난이 나올 수가 없다. 지난 2012년 대선 여야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중앙정치의 시녀가 된 지방자치의 족쇄를 풀어주고 정당 공천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고는 먼저 약속을 깨뜨리고 야당을 코너에 몰아붙인 게 바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새누리당이 야당의 공천 회군에 대해서 온갖 수식을 다 동원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인가? 책은담에 이단공단이란 말이 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뜻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그 짝이다. 우리 정치의 격을 너무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타였습니다. 예, 한국일보 칼럼대로라면 새누리당이 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겹니까? 맥락상 그렇게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에도 한국일보가 배달이 될 텐데, 예. 이번 기초공천 다시 하겠다. 정당공천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 선회했는데요. 어떤 전망들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한겨레 오면 분석이 가장 정교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출범의 명분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포기한 데 따른 역풍.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판세가 새정치연합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는 지적인데요. 예.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던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새정치 이미지와 맞물린 안철수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한겨레 분석이기도 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좀 그렇게 높았었나. 예.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전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야권,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는 다름 아니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호남의 지지율이 말하자면은 그 향배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높아서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대권 주자 가운데 1위였지 않습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때 호남의 지지가 그야말로 쏠리다시피 몰렸던 것도 실은 이 사람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지, 안철수 대표가 말했던 약속 정치, 새 정치, 이거에 어떤 그런 심정적인 동조, 이론적인 동조로 이렇게 이어졌던 지지세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오락가락 행보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쓰더군요. 어떤 정치평론가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요. 예. 그러니까 이제 6.4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을 하지 않게 돼가지고 기초 공천을 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로 새누리당이 독식을 하게 되면은 이거 그야말로 당을 다 말아먹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아마추어리즘을 질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졌고 결국 번복하게 된 이런 과정들 보면서 과연 안철수가 대권 주자로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제 기초선거에서 어쨌든 기호 2번을 단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로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예. 이게 곧 실리는 그래도 챙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겨레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수도권만 봤을 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기본적으로 수성전입니다. 수성전. 그러니까 지키는 그런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광역단체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입니다. 기초단체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금의 새정치연합이 서울 25개 가운데 21곳, 경기도 31개 가운데 19곳, 인천 10개 가운데 6곳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공천하지 않으면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경우 새정치연합 기호 2번을 유지하게 되면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호 2번을 달고 뛰면서 기존 현역 프리미엄에다가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 쪽에 유리한 간접 효과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예. 기초 후보와 광역 후보가 모두 기호 2번이 새겨진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데 따른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수성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주도권을 쥐고 선거 운동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프리미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빨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각종 새누리당 후보와 또 파란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각종 새정치연합 후보 간의 대등한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 그래서 이번 선거 일방적인 타격이나 일방적인 패배 이런 결과로 이어질 공사는 대단히 적어졌다라는 것이 한겨레 분석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태극 문양에 있는 색깔 2개가 예. 많이 돌아다니겠군요. 예, 6월 4일까지 말이죠. 과거에 민주당이 그 빨간색 그 채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꼬마 민주당 때. 그 이후로는 이제 레드 컴플렉스 때문이었는지 예. 당의 색깔이 빨간색인 적은 없었는데 하지만 새누리당, 한나라당, 민자당, 민정당 다 파란색 아니었습니까? 예. 과거 여당의 그 색깔인 파란색을 입고 이번에 뛰게 되는 대형 선거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본질적인 색깔론으로 본다면 색깔이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죠.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예. 속속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시끌시끌하다고요? 예, 한국일보 5면을 보겠습니다. 후보들 사이의 과열 경쟁으로 경선이 취소되는가 하면은 감정 싸움으로 인한 맞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경상남도입니다. 다음 주에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 경상남도 지사 경선에서는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거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완수 전 시장 측은 지난 8일에 홍준표 지사가 최근에 경남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2곳을 방문해서 협박과 회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국회의원 2명 낙선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에 앞서서 홍준표 지사 측도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박심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나에게 있다 이런 식의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완수 전 시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예, 홍준표 현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 간에 이제 고발전이 네. 불이 붙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도 시끄럽다고요? 예, 그제 그 합동연설회에서 강길부 의원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후보가 자신의 건물을 12년간 등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등기해서 세금을 냈고 성매매 의혹이 있는 건물에 낯뜨거운 광고가 있는데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 바로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 탓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네거티브에 시달리니 심정이 참담하다. 세입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공증까지 받고 건물과 관련해서 구청이 내는 재산세는 체납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늦게 한 것일 뿐이다 라면서 강길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박맹우 현 시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왜 사퇴를 했느냐? 지방선거 코앞인데 안 나가면 그만인데 이 7월 말에 있는 국회의원 재보선 거기 나가려고. 국회의원 재보선 어디로 나가느냐? 지금 강길부, 김기현 둘 다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어느 한 사람으로 후보가 결정되겠죠? 그럼 그 사람 후보되면 그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박맹우 시장 입장은요. 예. 유권자를 무시해도 새누리당 간판이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믿게 되는 그런 영남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 국회의원이 더 좋습니까? 광역단체장이 더 좋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광역단체장 하다가 국회의원 하려는 거 보면은 국회의원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왜 국회의원을 또 광역단체장 하려고 의원직을 버리죠? 글쎄 말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회전문 권력 아닌가요? 예. 예. 꽃놀이패? 예. 네. 님을 위한 행진곡. 이게 5.18 기념곡인데. 예. 예. 이에 대한
모략 수준의 어떤 정치적인 좀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호국 보훈안보단체연합회, 하여간 이런 이름의 보수단체들이 89개가 뭉쳐서 시문 광고를 냈습니다. 북한 연관설까지 들먹이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그런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겁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같은 이런 신문에다가 님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은 겁니다. 예. 이 광고에는요, 북한에서 제작한 5.18 모략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이고, 작사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월북 반체제 인사다라는 그런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거의 판박입니다. 예. 이 작사자가 월북했다는 건데 누굽니까? 자, 이 노래는 1982년 광주에 살았던 소설가 황석영 씨와 극단 광대에서 활동했던 문화활동가들이 5.18 광주 민중항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작한 노래극 넋풀이 굿에 실렸던 곡인데요. 예. 일단 그 황석영 씨가 통일운동가 백기환 선생의 맷비날이라는 시를 개작한 가사에다가 김종률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님을 위한 행진곡이 탄생했습니다. 황석영, 백기환 이 두 분의 작사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요. 예. 월북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월북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은 아예 넘어가서 안 와야 월북이죠. 거기서 사는 사람을 월북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황석영 씨가 방북한 적은 있습니다. 1989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심지어 2009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중도 개혁적 인사다. 또 이렇게 또 묘사를 했던 분이었어요. 예. 물론 후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그런 선거운동도 했던 분이긴 한데 여하간 갔다 왔어요. 월북 인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과장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월북했었네요. 월북 인사네, 월북 인사.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게 님을 위한 교향시 북한 영화 이거는요 1991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예. 이게 5월 단체가 이거 북한의 영화 음악으로 쓰시라 이렇게 요청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지들이 갖다 쓴 거야. 근데 이걸 갖고 이른바 보수단체, 보훈단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이 보훈단체들이 이런 근거로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수상하다. 그 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거는 5.18 기념곡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이게 마치 국민의 한 절반 정도의 의견인 양.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아마도 이 스튜디오 안에,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회원이 3명은 있을 겁니다. 예. 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동의받고 이런 광고 냈는지 말이죠.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철도공사의 안전을 도외시한 순환전보. 결국 좀 큰 파행을 낳고 있죠? 예. 한겨레 6면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6년 새마을호 정비 기술을 버리고 경의선 전동열차를 맡으라니. 예. 박창권 씨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도공사에 들어가서 줄곧 수색 차량 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무궁화호, 새마을호의 전문 정비 기술사입니다. 이분은 사실 도면을 안 봐도 정비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근데 갑자기 철도공사, 우리 최연애 사장, 엄마의 마음으로 이 철도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연애 사장의 철도공사가 갑자기 문산 차량 사업소로 발령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의선 지금 전동열차가 오갑니다. 이 전동열차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무궁화호, 새마을호 정비하는 분 보고 완전히 다른 분야, 전동열차를 정비하라.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고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쌓인 그런 경험과 전문성. 그래서 도면을 보지 않아도 무궁화, 새마을호 기관차를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인력을 엉뚱한 곳에 보내는 거. 이거는 비효율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민 안전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자,
결국 박창권 씨는요, 파업 전부터 파업에 참여하면은 다른 곳으로 강제 전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철도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니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고 강제 전출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 조합원 2명, 수색역에 있는 45m 철탑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이런 강제 전출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진짜 엄마의 마음이라면 아들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농성 벌이고 있는데 네. 찾아가 봐야 되죠. 어머니의 마음이라면은 이 아들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죠. 세상에 이런 엄마가 없습니다. 예.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신면이네요. 내용이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신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박수 측정 센서가 달린 갤럭시 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기 3개월 전에 삼성전자를 만나서 고시 개정을 제안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의료기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 우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삼성전자 쪽에서 식약처 관계자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결국 고시에 그것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사실 의료 영리화 이게 삼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원격 진료 관련해서 말이죠. 예, 관련해서 경제신문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 앞으로 이 의료 쪽 예. 이거 신성장 산업으로 신수종 사업이라고도 하죠. 예, 예.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또 발표를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단 물 밑에서 이렇게 하여튼 그 삼성을 위한 그런 법제 작업들이 계속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성형의들이 양심 선언을 했다는 내용,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데 말이죠. 예. 유명 병원장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해놓고 정작 환자가 마취로 잠이 들면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는 일이 있었다. 의사들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대개 전문의를 갓딴 초보 의사거나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도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는 거지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이른바 섀도우 닥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의사가 바뀐 걸 환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수면 마취제를 과도하게 투여한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예. 예, 사실상 성형 공화국이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성형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었군요. 예. 동아일보 판면 오늘 재밌습니다. 판결문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문장이 지나치게 깁니다. 예. 문장이 긴 부분 한번 짚어보죠. 한 문장이 무려 820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820자. 사설을 짧게 쓰면은 그 정도 분량 나오거든요. 한 사설이 문장 하나로 문장 하나인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년 전에 한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기록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한 문장이요 2547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없어요. 2547자가 지나갈 때까지 말이죠. 자, 이 사실 판결문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들 나름의 어떤 또 고심의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판결문이 왜 있습니까? 읽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읽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난해해서 해독하지 못할 정도. 심지어는 내가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이것도 판명 못할 정도의 판결문이라면 이건 권위주의의 소산 아니겠는가 예.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권형성이라는 말, 불상이라는 말,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또 이제 판결문상에 난해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오늘 동아일보가 8면에서 짚고 있습니다. 가끔씩 또 이런 좋은 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 조중동에서. 자, 마지막 기사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6일까지 금요일만 하루 휴가를 내면 말이죠. 무려 6일 동안 쉴 수가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그리고 5월 2일이 금요일,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월요일. 5월 6일이 부처님 오신 날. 야, 부처님이 이번에는 제때 오셨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전날 국민TV 뉴스K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무리수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폭행, 회유 의혹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민형사 소송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명의를 당사자도 모르게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피해가려는 꼼수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다음 주 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직원 이름을 빌려서 소송을 했다는 의혹, 지난해부터 나온 의혹이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취재 PD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국정원 대리소송 의혹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정원 직원 3명은 지난해 5월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 소속 변호인 3명을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민변이 유 씨의 동생 가려 씨가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폭행과 회유를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CBS가 지난해 10월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출석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이 제기된 일을 몰랐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보도했고 민변 측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관명 대신 직원을 내세우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왜 늦어지는 거죠? 수사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금요일 발표를 예정했다가 언론 보도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다음 주로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국정원 권 과장의 자살 시도와 국정원 직원들의 비협조 때문에 수사 결과 발표 날을 미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윗선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수사팀을 병원으로 보내 권 과장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과장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수사팀과의 만남에서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나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권 과장을 만나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사학비리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의 차남 김길남 씨가 상지대 이사장에 최근 선임됐습니다. 이들이 인사권을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상지대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K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사회가 완전히 장악된 겁니까? 네, 김길남 이사장 선임 이후 상지대 상황을 보면 이사회가 김 씨 일가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장 선임 열흘 동안 이뤄진 인사권 전횡 논란이 교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김재 PD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만에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를 대표해 이사장에 오른 상지재단의 김길남 신임 이사장. 그는 취임 직후부터 학칙과 구성원들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인사권 행사로 분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길남 씨가 이사장에 선임된 당일, 이사회는 교원 신규 임용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채용이 확정된 교수는 총 24명. 모두 53명의 신임 교수를 임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사회는 절반도 안 되는 숫자를 뽑았습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던 김길남 이사장 측이 처음 한 일이 교수 숫자 줄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작년에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걸렸었는데 혹시나 올해도 그 지표를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걸리면 이번엔 부실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좀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실제로 상지대는 올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고 전임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까지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상지대는 전공 교수와 외부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채용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심사위가 부여한 순위가 이사회에 의해 무시됐습니다. 임용이 결정된 상당수가 최고점자가 아닌
후순위 후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교수는 최종 면접을 본 6명의 후보 가운데 5순위의 후보자가 최종 임용됐다고 주장했고 교수협의회는 이번 신규 임용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상지대 법인사무국장은 교무처에 문의하라고 답했고 교무처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인사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네. 다 교무처의 교무부 네. 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총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교무처장과 법인사무국장 임명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상지대학 측은 연구년에 들어간 교수에 대한 보직 임명을 금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연구년 교수들을 임명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학교 측이 이들의 연구년 지정을 보직 임명 직전에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년을 이제 취소하고서 이제 그 보직 임명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연구년 취소를 행정 처리를 교무부처에서 이제 했으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이사장이 임명을 하니까 저는 이제 임명을 받은 거고. 결국 재단과 학교를 조기에 장악하겠다는 김길남 이사장의 승부수가 상지대의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오늘 뉴스K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TV 뉴스K는 평일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S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 사라질 뻔했던 기호 2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어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입지가 좁아질지, 또 통합신당 창당 명분 훼손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결정에 영향을 직접 받는 쪽, 아마도 기초선거에 나서는 선수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기호 2번을 다시 거머쥘 가능성이 높은 분 중에 한 분 오늘 초대석에 모십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예. 우선 그 당원 투표에 이 시장님도 참여하셨습니까? 네네. 예. 어떤 문항에 표를 던졌는지는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당 공천 폐지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제도의 장단점 문제고. 예.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쪽은 공천하는데 한쪽은 공천을 안 해서 무장 해제당하고 전쟁을 치른다는 건 옳지 않다. 유불리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사실상 좀 뺏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쪽이 안 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뜻, 국민들의 뜻은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당론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정당 공천 기초선거 하기로 했는데 약간 설명하셨지만 잘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제도 자체 폐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약간의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언론 표현들이나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정당 공천 폐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한쪽이 폐지 안 된 상태에서 공천할 때 다른 한쪽은 공천해야 되느냐 말하자 이 문제를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두 가지를 좀 뒤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 공천 폐지 논란하고 또 한쪽이 공천할 때 불공정 게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도 공천해야 되느냐 문제를 좀 달리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한쪽이 공천하면 당연히 한쪽 공천해서 좀 공정한 룰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공천 폐지 여부 문제는 여전히 좀 숙제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들 또 새누리당 입장 뭐 대변하는 언론들은 설문 문항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정당 공천하기 위한 문항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문항 자체는 대단히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 얘기를 국민들이 만약 한다면 저는 이해하는데 약속을 아예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작정하고 거부한 사람들 또는 그 집단하고 그래도 약속을 지켜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상대방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집단을 비난하는 게 저는 이게 국민들의 도덕과 상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야말로 적반하장, 뭐 후한무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용어를 정말 후한무치 적반하장 얘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쓰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정말 후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뭐 시장 선거가 아니더라도 또 성남시 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이죠. 여기에 나서실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여론도 많이 살피셨을 것 같고 네. 그 유권자들 그리고 당원들 직접 만나신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네.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 유불리 문제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기초의원 선거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결정나고 난 다음에 축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당원인 사람 또 당원 아닌 사람들 이 지지층으로부터 놀랄 정도로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 불리하게 시민들에게도 평가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장께서는 크게 유불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실 분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봤군요. 네. 매우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뭐 유불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어떤 점이 유리해졌다라는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호 2번을 못 따른 상황과 정당 공천을 해서 다른 상황은 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호가 이제 5번부터 6, 7, 8 뭐 이렇게 중에 고르게 될 텐데 예. 가장 힘든 문제는 이제 이쪽이 전열 정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역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예.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5명을 찾아놓고 구속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후보로 나서라고요? 후보 중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또 만들어서 또 등록하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혼란이 발생할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그 수많은 후보들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도 선거는 2번, 뭐 시장, 시의원 선거는 5, 6, 7, 8, 9 중에 고르고 이렇게 되면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서 매우 힘들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건 여하튼 이쪽에 후보 전선에 혼란이 와서 후보 난립,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제일 컸는데 그 걱정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동명인을 뭐 상대 당이나 다른 당에서 섭외를 해서 이번 선거에 나서라. 이거는 상당히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들으신 겁니까? 이게 이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인지, 실제 농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노원구청장 후보 중에, 김성환 구청장인데, 현직이 그렇죠? 생환이라는 사람이, 현직이죠. 생환이라는 사람이 등록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성남에서는 저는 5명을 찾아서 교섭한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근거는 잡을 수 없고요. 그런 시도와 또는 이런 기대 이런 것들 했던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소 유리한 측면이 그래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나아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좀 이런 점은 불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어려워지는 점. 일부 분석을 보니까 광역단체장 선거는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명분 훼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석도 있던데 그런 지적에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이제 무공천 철회 이거를 무슨 철순이, 회군이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폄하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는데, 또 이게 또 당을 어렵게 하지 않겠냐, 또 지도부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공천의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룰의 문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하느냐, 예를 들면 격투기를 할 거냐, 권투를 할 거냐, 한쪽은 격투기하고 한쪽은 권투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이길 거냐. 이 실체가 중요한데 너무 이런 절차나 이런 방식 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이게 또 어쩌면 상대 진영의 프레임에 갇힌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게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룰의 문제가 확정되고 나면 이게 더 이상 이제 논쟁의 전면에서 이제 안 드러나고 뒤로 빠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 정책의 문제 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투표를 부정선거를 했느냐 투표 부정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당내 논란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권도 깔끔하게 보장해주고 이제는 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 국가 운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이 좀 확대되면 저는 전선이 분명해져서 훨씬 선거에는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당 선대위 구성을 보니까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상임 고문 쪽 합류해서 7인 체제, 이른바 무지개 선대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된 것 같습니까? 또 무난한 선대위 구성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지요.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 권력 지형이 한쪽으로 완전히 이제 몰리느냐,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이 그나마 유지되는 지방 권력을 사수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용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태로 당이 구성하는 대로 선대위가 구성되고 또 이제 공천 문제는 이제 논란을 뒤로 좀 잠시 미뤄두고 전면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 또는 공약 파기 그리고 과거로의 후퇴 이런 것들을 논쟁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저는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이 당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되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도 이런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당 공천 유지한다고 했으면 될 걸 안 한다고 했다가 국민 여론하고 당원들 뜻 물어가지고 이제 한다고 결정됐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오면서 결국 이 문제를 자초한 건 공약했다가 공약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인데 네네.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네네.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고 결국 전략적으로 좀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것도 역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주권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이거를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싹 무시하고 그런 것이 옳으냐 또는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내 집안 식구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뭐 아우성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러다 하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집안 식구들 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바꾼다고 하는 것 대단한 희생이고 결단인데 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단단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집안에서 바깥 사람들이 또 싸운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싸우지 말아야지 우리 왜 싸웠지 할 게 아니고 너네 때문에 싸웠다. 네가 그런 약속을 지키더라면 우리가 왜 싸웠겠냐. 우리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했다.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입장을 통일해 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럴 때 훨씬 더 중요하죠.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킬까 저렇게 약속을 지킬까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집안 싸움을 했다고 해서 감정이 좀 상하긴 했겠지만 그거는 상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는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고 상대를 향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죠. 책임은 이걸 못하게 한 당신들에게 있다. 예. 그렇게 당내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주의라는 게 겁니다. 예,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이해가 됩니다. 뭐 결론을 낼 거면 독재시키면 되죠. 예를 들면 전문가들 시켜서 연구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혼자 확 결정하고 가버리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독재죠. 예. 네. 뭐 이미 결론이 난 결과지만 뭐 좀 논란을 또 제기하는 쪽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뭐 공천 유지, 정당 공천하자 이게 결과적으로 많았지만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의견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의 의견이 결국 국민 여론을 삼켜버린 거 아니냐, 뭐 정당성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천을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즉 공천 제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하고 공천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데 한쪽은 약속을 어기고 공천을 강행한다. 이쪽은 그나마 도덕적으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이지 않습니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 한쪽은 공천하는데 우리는 공천 안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분리하고 이럴 경우에 공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만약 두 가지 질문을 만약에 동시에 했더라면 말이에요. 저는 공천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놓고 공천 제도가 유지되는데 한쪽은 공약을 어기고 공천한다. 우리도 공천해야 되느냐 말을 물어봤으면 저는 공천해야 된다고 훨씬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언론이 끊임없이 공천 제도 폐지와 무공천을 동일시해서 계속 똑같이 보도합니다. 일부러 뒤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저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문제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공천을 강행하는데 공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후자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공천해야 된다고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 질문 만드는 과정에 이 시장께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좀 더 정교하게 설문이 됐을 것 같은데 뭐 결론은 났기 때문에 네네. 뭐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소셜 네트워킹이 지배하는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상의 중심에 마크 주커버그가 이끄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마크 주커버그와 페이스북 이야기를 다룬 그 실화 영화죠.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가 선택한 이번 주의 아이템입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선택하신 영화가 마크 주커버그와 페이스북의 실화를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죠? 예. 소셜이 아니라 소셜. 예, 소셜 네트워크. 예, 발음 잘 안 되시나 봐요. 예. 제가 영문가인데 문학 전공입니다. 예, 어학보다는. 예, 소셜 네트워크. 예, 발음 소셜. 예. 특별히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달에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다가요. 예. 페이스북 그 가입자 수가 전 세계 10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을 접했어요. 예. 저도 물론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와, 대단하다. 10억 명. 그리고 우리나라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요즘은 사실 페이스북을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건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페이스북 이렇게 보시고, 예. 올리시고 하잖아요. 우리 조상훈 기자께서도 하십니까? 페이스북 혹시? 저는 가입은 돼 있습니다. 아. 사내 통신망 차원에서 가입돼 있고요. 네. 그런데 거의 뭐 글을 올리거나 뭐 좋아요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들여다는 보세요? 가끔? 안 봅니다. 그냥 제가 올려야 될 글이 있을 때 공지사항이 떠서 답변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열렬한 그런 사용자는 아니시군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소극적 사용자라고 해야 되나요? 적극적 사용자는 아니시죠? 그렇죠. 뭐. 네. 그리고 저는 좀 SNS 뭐 한때는 좀 했습니다. 네. 트위터 같은 건 했는데 일단 시간이 없고요. 네. 그래서 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트위터를 하다가요. 올 초에 계정을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그걸 개폭이라고 하는데. 계정 폭파. 예, 계정 폭파. 참고 한 3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내가 약간 그 트위터에 중독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트위터는 아시다시피 140자로만 쓸 수가 있잖아요. 예. 140자로 어떤 생각을 전달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단정적인 어떤 말투를 쓰게 되고요. 툭툭 이렇게 던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약간 맥락에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발언한 어떤 저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툭툭 반박이 오는 반박 멘션들이 오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익명성이라는 게 거의 사실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지르는 그런 약간 저주 섞인 말투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싹수머리가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요. 그게 트위터의 속성 때문인지 몰라도 그 유명한 그 시사 농객 그분도 굉장히 말을 싹수머리 없이 하시잖아요. 그 트위터를 자주 하시는데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건지 아니면 트위터의 속성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진중권 씨요. 되게 말을 저는 김용민 PD 얘기하는 줄 알고. 김용민 PD 트위터는 제가 팔로우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진중권 씨는 상당히 시니컬하게 말을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그것이 이제 트위터의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트위터 자체를 없애버리는데 이제 페이스북은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창립 비화라 그럴까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생겨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흥미롭게 담았던 영화가 바로 2010년에 개봉했던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인데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데이비 핀처 감독입니다. 예전에 90년대 세븐이라고 하는 아주 명작 스릴러 영화를 선보인 적이 있었고, 뭐 패닉룸이라든가 최근에는 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같은 그런 걸작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 영화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그 잡스라는 영화가 나온 거 아시죠?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왜 소셜 네트워크라는 제목을 썼을까?
여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대기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너무 젊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 전기 영화의 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스 같은 영화는 사실은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족적 이런 것들을 이제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연출의 의도들이 제목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잡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썼다면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는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관객들에게도 슬쩍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사회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마크 주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을 만드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그런 그 단면들의 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크 주커버그가 워낙에 그 컴퓨터 천재잖아요. 의사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미 11살 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사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고등학교 때 이미 음악재생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컴퓨터 천재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그 와중에 데이트를 했는데 그 데이트 상대인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차이죠. 약간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다음에 차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 자기네 학교 학생들의 그 여학생들의 어떤 얼굴을 품평하는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 하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도 좀 놀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은 찌질한 그런 속셈으로 만든 게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 내에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열었는데, 완전히 말하자면 대박이 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콜롬비아 대학이나 다른 대학으로도 한번 열어보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SNS로 이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붙게 되고, 투자자가 붙게 되고 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커버거가 지금 재산이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죠. 8조 원이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35위의 억만장자입니다.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됐어요.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렇죠. 네. 나이가 30이니까 최연소 억만장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돈이 많은, 이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건데, 그런 그 벼락부자가 되는 과정까지를 영화 속에서 쭉 담아내는 가운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의 비즈니스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점점 사실 마크 주커버그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돈의 논리라든가 자본의 논리라든가 또는 투자자들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서의 일종의 암투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친한 사이들이라도 없을 때는 의기투합이 돼요. 야, 우리 뭐 한번 잘해보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대박 한번 내보자. 근데 꼭 돈이 벌리고 대박이 나잖아요. 그럼 꼭 싸움이 생기죠. 우리나라도 벤처 열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소송이 나고 뭐 서로 얼굴 붉히고 욕짓거리하고 원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을 창시했을 당시에 그 소박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저야말로 그냥 거의 페이스북의 소유권을 놓고 벌이는 어떤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런 굉장히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서 이 마크 주커버그의 모습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재구성하고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의 이면에는 어떤 종류의 외로움이 스칩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친구 맺기잖아요. 네트워킹이. 그런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외롭습니다. 이상하게. 페이스북을 하고 있을 때. 친구는 많아지는데. 뭐 관계 맺고 친구 요청 오고 수락해주고 뭐 해도 사실 공허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누군가가 올리는 셀카 카메라, 오늘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잘랐어요 하고 올리고,
오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올리고 그러면 보면서 이거 뭐 내가 왜 이걸 알아야 되지? 이 사람이 이쁜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느 면에서는 이 페이스북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을 촘촘하게 연결시키지만 그 연결된 그 네트워크, 관계망이 오히려 사람들을 약간씩 소외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좀 역설이네요. 예, 역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전철 같은 걸 이렇게 탔을 때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고개를 그냥 거의 핸드폰에다가 그냥 코를 박다시피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얼굴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잘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가상 세계 속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들은 점점점 좀 얄팍해지고 멀어지고 하는 그런 연대의 어떤 끈이 약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역설을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통해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스포일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크 주커버거가 엄청난 억만장자가 된 뒤에 혼자 회사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페이스북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던 한때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었다는 것을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예. 친구 요청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만든 페이스북으로 자기를 찾던 여자친구에게 친구 요청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고뇌를 하고 있는 이 마크 주커버그의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SNS 뭐 활발히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이제 후배 기자들 SNS 열심히 하면 너는 하루에 기사는 10매도 안 쓰는 것 같은데 SNS는 한 70매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기자들은 또 SNS로 다 취재를 다 하더라고요. 예. 네. 우리 정학이 저 영화평론가께서 추천해 주신 영화, 이 영화 보시면서 정말 이 SNS의 뭐 순기능 네네. 또 역기능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 자기들이 먼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은 완전히 잊었던 모양입니다. 남 얘기하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얼마나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과 다른 것을 절대 선인양 아집을 부려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재철 최고위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더니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말 바꾸기 철수 시리즈로 속일 겁니까? 본인의 이름인 철수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공천을 하기로 결정됐으니 정치 생명, 곧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안 대표가 만든 V3는 바이러스라도 잡았지만 정작 본인은 말 바꾸기로 약속 위반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어냈으니 이제 그만 다운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을 지낸 홍문종 사무총장. 그간 안 대표가 보여준 오락가락 리더십은 국민에게 큰 피로감을 안겨줬으며 기초선거 공천 선의 결정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명분마저 사라진 안 대표에게 새 정치를 기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철수하시면 내일은 안 철수하실 것인지요. 이러다가 여의도에서 철수하시지는 않을런지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정우택 최고위원은 212자나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될 만한 말을 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새정치연합에게 하는 말인지 이것만 들어서는 잘 모를 그 말 들어보시죠. 이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정당에 이제 대체 무슨 대의 명분이 있으며 어떠한 얼굴로 국민 앞에 나서서 국민을 위하겠노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탄고토라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무공천의 열매가 달아 보여서 삼키려 했더니 막상 먹어보니 쓴맛을 알고 바로 뱉어내 버렸습니다.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이라는 단어 속에 정작 국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기득권 지키기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얄팍한 지식과 얕은 수로 자꾸만 국민을 의논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으로 답해도 될 것 같네요. 누나들의 네,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그 최고위원들의 발언 잘 들으셨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적어도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보일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의 당사자죠. 박근혜 대통령. 아무 말도 없고 또 새누리당 역시 공약을 파기하는데 앞장선 입장에서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제작에 김용민, 김효진 PD가 수고해줬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